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이제 외국인의 놀이터다. 예, 외국인이 의지하는 대로, 외국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코스피는 움직인다. 이제 이런 그 전제 하에서 네. 철저하게 이제 외국인의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뭐 개별 기업이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걸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이 4조 달러가 넘었는데 한국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3천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엔비디아 시총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모든 종목을 다 합쳐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막 기업이 잘해서 좋아지고 너무 이렇게 성장세가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고 싶을 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장에 오지 않죠, 굳이. 미국에 그런 좋은 기업이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업의 어떤 가치나 그런 것을,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국장에 오지 않는다. 예, 그럼 누가 국장에 오냐? 외국인들 중에 누가 국장에 오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저 책에 써진 것처럼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의 성향,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정책, 법률 이런 것들만 보고 외국인은 판단을 해요. 코스피에 들어갈지 말지.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수천 개의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방식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우물안 개구리 방식이고 그 해외 투자자들은 그 여의도 애들처럼 하지는 않고 그냥 저 책에 써진 대로 그냥 정부가 똑바로 잘 하고 있는지 북한과의 어떤 긴장감이 완화되는지, 그 다음에 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게 제대로 지금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만 보고 크게 이제 한국 시장 비중을 늘려야겠다 하고 코스피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JP 모건에서 코스피 5천 간다 뭐 이런 보고서 나와가지고 막 보도됐었잖아요.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단 한 줄도 삼성전자가 잘해야 된다, SK 하이닉스가 잘하면 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다 정부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 근거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개혁 의지, 상법 개정,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등등이 잘 되면 5천을 간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외국인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명확하거든요. 되게 특이한 거는 여의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군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국의 그런 작은 기업을 분석하느니 미국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를 미국 기업을 분석하는데 쓰는 게 맞죠. 거기가 훨씬 더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막 수두룩 빽빽 하니까. 근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다 합쳐봤자 엔비디아 반밖에 안 되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 수천 개로 쪼개서 볼 여력이 사실은 없죠. 걔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종목이에요. 한국 전체가 그냥 걔네 입장에서는 하나의 종목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보다 작은?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종목의 비중을 늘릴지, 중국을 빼서 일본을 빼서 한국에 갈지, 아니면 반대로 한국을 빼서 일본이나 뭐 중국에 갈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제 정하죠. 그 다음에 한국을 늘리기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를 살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맨 먼저 제가 이제 책에 쓴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좋다, 비중 늘리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코스피가 그냥 무지성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외국인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증명이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냥 사자 하니까 코스피 지금 3,200까지 왔잖아요. 기업은 지금 기업이나 3월달 기업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기업이에요. 4개월 사이에 뭐 좋아진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막 올랐죠. 진짜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외국인들이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사자 하니까 그냥 오르는 게 이제 한국 증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 증시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달라진 건 대통령밖에 없네요,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아직도 못 해본 건데 상한가, 오롯이 상한가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풀로 30% 다 먹는 거. 그게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인데. 삼육물산이라고. 몰라요. 이제 좀 생소한 종목일 텐데 종이 카톤팩이라고 우유팩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탈플라스틱 정책. 아, 그런 거 나오면 플라스틱을 안 쓰면 종이네? 이러면서 이제 삼육물산이 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삼육물산이 상한가를 갔고 저기 썼던 종목 중에서 뭐 많이 오른 게 많죠.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네. 뭐 다 AI 쪽 다 올랐고 지역 화폐도 많이 올랐고요.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언급해주신 네. 화천기계. 네. 질입니다. 네, 제가 또 여러분께 화천기계 네. 강조를 했었죠. 엄청 강조하셨죠. 네, 조국은 나온다. 조국 8.15 광복절 특별 사면 특사 나온다. 진짜 신기하던데. 그 추세가 살아있던데요. 계속. 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네. 건의를 할 것이다. 대통령께. 네, 제발 좀 사면 복권 해달라고. 네. 그런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거는 8월 15일에 만약에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방선거죠. 부산시장 출마. 여기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이렇게 올랐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가 5차 파동이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렇죠. 개인이 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5차 파동의 끝 아니면 지속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 여름까지는 무리 없이 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갑자기 여기서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하면 또 이제 예측은 바뀌게 되지만 지금 상황 그대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겠죠.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부터 지방선거까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표는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최소한 지키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올리는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 진짜 올려야 되겠네요. 무조건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서울시장을 탈원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지금 그 서울시장을 물리치고 서울시장을 가져오는 게 굉장한 어떤 당면 과제죠. 민주당에게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큰 이유가 주식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걸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부동산을 더 옥죄고 사람들을 오로지 주식밖에 할 게 없이 몰아대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선거까지는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패대기예요? 지방선거 이후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결과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전체적인 그렇죠. 보고 지금 지방선거 이후까지 해라. 그러면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보고 또 중요한 게 북한과의 관계거든요. 그때 북한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느냐. 외교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승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 한 명 바뀌는 거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식이? 그게 이제 역사와 전통 때문인데 그렇죠. 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가 건국이 돼서 발전하는 과정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럼 어떤 스타일이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정부가 다 알아서 했어요. 정부가. 기업은 약간 정부의 의지를 실행하는 그런 실행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있죠. 뭐 이병철 회장 뭐 그런 분들 봤을 때 정주영 회장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가 칭송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하라는 대로 실행을 하는 공무원 대신 실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조로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증시 전체가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구조로 이어져 온 거죠. 만약에 한국이 자본주의가 발전을 할 때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고 기업들이 알아서 막 활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다면 각 개별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증시가 됐겠죠.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 바뀌는 게 이제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럼 미국은 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크게 안 달라지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이었지만은 그때도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됐어요. 공화당이 막 수입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꺾였느냐 뭐 아니면 뭔가 어떤 바이든 정부 때 올라가던 종목이 내려가고 새로운 종목들이 막 올라왔느냐 엔비디아 그대로 가고 그냥 바이든 때 가던 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게 미국은 개별 기업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보진 않고요. 네. 그것이 미국의 특성이고요. 기업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은 그 기업이 잘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이 좋지가 않으면 주가가 안 올라요. 근데 반대로 기업이 별로 잘하지 않아요. 네. 근데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그 산업을 밀겠다 하면은 그냥 올라요, 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인가요? 네. 그게? 한국만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총리, 네. 총리가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내각제잖아요. 많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지도자랑 별 상관이 없어요. 한국이 그런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대통령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다라고 이제 바꾸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쉽죠. 근데 모든 분석 틀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이제 개별 기업 분석으로 자꾸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뭐 수급으로 찾는다라든지 뭐 어떤 기업 가치나 네네네. 밸류로 찾는다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한국 증시를 하면 너무 어려운 게 어떨 때는 그게 잘 맞아. 어떨 때는 또 하나도 안 맞아. 2024년에는 하나도 안 맞았는데 2025년에는 또 막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미국 증시를 하셔라. 근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는 그냥 대통령만 바뀌는 것만 보고 좀 대충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 증시가 잘 맞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휴라클님을 12월에 만나고 좀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머리가 깨었다고 해야 되나? 머리를 한 대 맞았던 게 네. 아니 주식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이름 외자 네. 존 뭐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사모하라. 뭐 결혼하는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신중하게 그렇죠. 골라서 끝까지 뭐 영혼의 동반자처럼 생각하고 모아가라 라는 것도 있고 뭐 농사 짓듯이 투자하라는 것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계속 그런 좋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라. 이게 사실 기본 틀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증시에 묶여가지고 못 떠나잖아요. 아니 이거를 야 10% 내려가면 손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묵혀둬라 해야 사람들 계좌에 찌꺼기처럼 이렇게 그 종목들이 물린 종목들이 쭉 있어야 돈이 거기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면 더 좋은데 돈을 벌면 또 떠나니까. 그냥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네는 평생 이러고 있어라. 근데 그러다가 제가 책에 썼던 파동 구간이 오면 탈출할 수는 있어요. 잘 맞으면. 그래가지고 파동 구간이다 하면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주식은 길게 투자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 너 계속 갖고 있었더니 결국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 말이 맞다 그래요. 근데 그 기회비용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 사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0% 되면 손절해라. 깔끔하게. 그냥 또 좋은 것도 다시 찾으면 되니까. 사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모으라고 했다가 이제 물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라 그래요. 맞아요. 아끼고 저축해라. 그치. 그건 계속 사면은 저축할 수밖에 없지. 돈이 없으니 강제적으로 이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때 갑자기 이제 TV 같은 데 튀어나와가지고 야 봤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황당해가지고 진짜. 그게 이렇게 코스피가 지금 3,200이 됐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2차 전지잖아요. 그런 2차 전지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남들 다 오를 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팔아야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제 투자 철칙이 중국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맞다이를 까는 1대1 경쟁하는 거는 일단 사지 마라.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워낙 중국을 무시하니까 한국산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한국 사람들 생각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지금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한다? 그거는 일단 피하면 행복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이제 1대1로 경쟁을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딱 그냥 완전히 어떤 그런 뭐 보호 장구 없이 그냥 이렇게 충돌하는 경쟁자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면은 굉장히 주주가 돼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중국 때문에. 지금 또 중국이 미국 관세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다가 싸게 팔고 있어요. 미국에 못 파니까. 우회로. 네. 그러니까는 더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을 보실 때 저는 뭘 사야 되냐보다 뭘 사지 말아야 되냐가 더 중요한데 중국하고 경쟁하는 거를 안 사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그 중국하고 경쟁하는 걸 사서 그 회사가 중국도 막 이기고 엄청나게 막 되면 큰 돈을 벌겠지만 그럴 확률이 잘 없고 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중국 대비 열세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피하는 게 최대한 그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가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대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은 공부 잘하면 공대로 가요. 특이하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합니다 다. 네, 아니면 뭐 빅테크에 취업을 하든가 그 공부 잘하는 모든 인재들이 공대로 가서 이제 기술 발전 쪽으로 가고요. 한국은 다 의대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는 매우 좋죠. 네. 근데 이제 그 격차가 이미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이 이제 예전에 IMF 전에 잘 나가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전국에서 공부 좀 한다. 이런 분들이 서울대 물리학과나 뭐 이런 데 가셨거든요. 네, 뭐 화학과 뭐 이런 데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 초석을 닦은 거죠. 지금 이제 다 의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 이제 엄청 발전을 하고 있죠, 한국은.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은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중국은 뭐 주 52시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거의 그냥 노예처럼. 창업을 한 애들은 이제 뭐 쉬는 시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조금만 먹어도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해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막 돈 내가 더 벌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주 52시간, 이제 주 4.5일제도 이제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하고 지금 1대1로 맞붙는다. 그러면 일단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배터리 전문가 인플루언서가 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분이 K배터리가 좋다. 네.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네. 3원계 배터리가 LFP에 비해서 좋다. 막 그런 강조하시고 막 K배터리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나도 샀다 이러면서. 네,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면 당연히 점유율이 갈수록 올라야 되는데 한국산 배터리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좋은데 왜 떨어질까?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바보라는 소리잖아요. 현대차, 기아 뭐 그런 어떤 완성차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바보고 멍청하고 모자라가지고 그 좋은 K배터리를 놔두고 계속 중국 배터리를 지금 장착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논리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점유율이나 이런 판매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걸 이념적으로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 이제 데이터 앞뒤가 안 맞아요. 굉장히 좀 그래서 제가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지금 숫자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새 정부가 됐으니까 이제 좀 다시 또 2차 전지에 좀 빛이 들어올 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10대 공약을 제가 쓴 이유가 이 안에서만 봐도 5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10대 공약 안에 없더라도 다른 게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있는 저 쉬운 거를 놔두고 왜 굳이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기는 대놓고 정부에서 하겠다. 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줄 서 있으면 되지. 불확실한데 중국하고 경쟁하고 정부가 2차 전지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도 약간 불확실한 거기 가가지고 내 순서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랑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 4.5일제는 사실 뭐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죠. 저도 현대차를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주 52시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 제가 예전에는 주 52시간 하기 전엔 진짜 뭐 야근이고 이런 개념이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 주 몇 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강제적으로 뭐 불을 끈다든지 접속이 차단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주식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됐었거든요. 그래서 딱 루틴으로 딱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저는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 4.5일제를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이제 노동자들에게 좋은지를 전 잘 알죠. 그렇다면은 지금 주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딱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어요? 내 생각에 요게 좀 좋을 것 같다. 휴일이 좀 늘어나니까 네. 뭐 여행. 여행. 네. 이런 거? 그쵸. 여행주도 뭐 대표적인 네. 그 관련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반나절을 더 쉬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데를 껴가지고 사실은 잘 가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주 4.5일제가 되면 뭐가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강원랜드예요.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요? 네. 지금 강원랜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 딱 퇴근할 때 택시를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딱 퇴근하면은 집결지에 이제 거기 4명이 탈 수 있죠, 택시에 4명이 딱 타가지고 바로 정선으로 싸요. 바로 싸요. 그래서 택시비를 4명이 나눠내는 거죠. 와. 그래서 사북 거기 이제 강원랜드 가가지고 사북역. 네. 그걸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그래서 일요일까지 쭉 게임을 즐기시다가 이제 돌아오시기도 하고 또 못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4.5일제가 되면은 한나절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강원랜드를. 강원랜드가 좋죠. 물론 뭐 좋은 기업들은 강원랜드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호텔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서부 T&D라든지 서부 T&D는 이제 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뭐 그런 게도 있고 호텔 신라도 있고 아난티도 있죠. 아난티 리조트. 뭐 이런 레저 시설들 물론 좋고요. 근데 이제 가장 조금 도파민이 터지고 좀 강력한 거는 아무래도 강원랜드죠. 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네. 항공이나 호텔이나 뭐 F&B나 뭐 이런 쪽을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항공 호텔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4.5일제가 되면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뭔가 좀 더 딱 들었을 때 세다. 진짜 세다. 이게 약간 그래야 좀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러고 있으면 약간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그냥 뻥튀기 먹는 느낌. 그냥 뭐 좋긴 하겠지. 약간 이런데 강원랜드, 프링글스, 짜막 치토스 이런 느낌. 그 손가락 빨개지는 거 먹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그 강원랜드 하면 벌써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래? 4.5일째? 그러면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바로 사북으로 쏠 수 있네? 근데 그게 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항공이나 F&B는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강원랜드에서 반나절을 더 가서 돈을 더 쓴다가 생각하기가 좀 일반적인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사실 지금 카지노주가 워낙 좋은 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지금 무비자 기간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주가가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강원랜드는 다르잖아요. 내국인 전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어떤 재료가 뭐가 있냐 봤을 땐 역시 주 4.5일제죠. 주 4.5일제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강원랜드는 진짜 일부에 불과하죠. 근데 강원랜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이야. 중국인들이 아무리 와도 강원랜드는 좋을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주 4.5일제가 된다? 그럼 강원랜드의 예를 들어 사장님이시면 지금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 회사 입장으로 보면 강원랜드 사장님은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를 하셔가지고
반나절이라도 더 뿌뿌하게 지금 예, 오기를 기대하겠죠? 물론 이제 항공사 사장님도 그렇게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강원랜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원랜드 지금 사도 됩니까? 할 것 같긴 한데 4.5일째. 근데 이제 강원랜드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네. 떴군요. 네. 이미 다른 이제 카지노주들이 막 올라올 때 그냥 강원랜드도 그냥 같이 갔어요. 같은 중국인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같은 테마니까 카지노주니까 안 되겠다. 강원랜드. 근데 어쨌든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또 주 4.5일째가 큰 기대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2월 때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테마가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나라 증시나 비슷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한국은 탄핵 뭐 이런 그 보궐선거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극적인 거고, 어느 나라나 뭐 근데 뜨고 뭐 지고 이런 건 있죠. 엔비디아든 뭐 구글이든 뭐 있죠. 실적에 따라서 네네네. 뭐 CPI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들썩들썩 하는데 어쨌든 걔네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네네. 만약에 좀 잘못 잡으면 네, 그렇죠. 복구가 안 돼서. 근데 미국 주식도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걸 좋은 예를 보면 너무 이제 성공적이지만 또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을 또 막상 만나서 들어보면 네. 물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 네, 물론 뭐 S&P 500 ETF 이런 거에 몰빵하신 그런 분들은 뭐 물릴 일이 없겠지만 또 나름 또 그 안에서도 또 귀신같이 또 떨어지는 종목 잡아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과론적인 얘기죠. 지나고 나서 엔비디아 좋았다 뭐 이런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나라나 다 부침이 있다. 한국은 조금 더 그게 다이내믹 하긴 하다. 이제 시작된 파동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 맞다. 진짜 네. 저는 진짜 믿지 않았거든요. 설마 5천? 그 사람들이 너무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부동산도 특히 보면은 이 집이 몇 억까지 가느냐, 뭐 자꾸 그런 거를 예측하길 원하시던데. 네. 주식도 뭐 5천을 가냐 안 가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꼭 나와가지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좀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살림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돈. 어떤 돈이죠? 세금이죠, 세금. 쓸 수 있는 돈. 그렇죠, 세금. 결국 예산이 세금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기업의 매출에 해당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거를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빚을 지든지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 자금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굉장히 주식에 무관심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주식시장 잘 정비하고 잘 세금을 써가지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정비해봤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대출 잘 해주고 가격 잘 올려주고 하면은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그렇죠.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망하려 그래도 막아주고 그렇지, 살리고. 그게 다 정부 입장에서 둔촌주공이 날아가면은 세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국가 운영 돈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수원입니다. 기업의 법인세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입원이었죠. 근데 주식은 개인 투자자는 이제 거래세밖에 내질 않고 대주주 이상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형사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이제 처벌은 하죠. 그건 사법부가 하는 거고 정부는 그냥 사실상은 뭐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완전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세금을 거둘 구석이 없는 데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금투세로 가려는 중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투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철회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금투세를 굉장히 부과를 하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이 지금의 어떤 체력으로는 금투세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조세 저항이 심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대선을 앞두고 철회를 했는데 속마음은 사실 세금을 걷고 싶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선후를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금투세를 먼저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증시 활성화를 먼저 하자. 증시 활성화를 먼저 누가 봐도 금투세 부과의 명분이 확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코스피가 4천을 가면 그때 가서 금투세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올랐으니까 내지 뭐.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번 돈이 많으니까 뭐 20% 낸다. 미국 주식도 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되는데 20% 좀 많다. 근데 그 주식이 완전히 막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게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슬슬 금투세 얘기, 세제 개편 뭐 이거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당근을 먼저 주는 거지. 그래서 상법 개정, 그 다음에 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주 보호원 이런 제도들을 먼저 마련해놔. 먼저 이렇게 좀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이제 다 됐지? 내가 잘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공정한 시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둘게 이러면서 이제 하려는 어떤 그런 초석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선후를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인구 구조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금이 이제 나올 데가 없어요.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가 올해부터 10년간 950만 명이 은퇴를 합니다. 세금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투세를 하면서 그쪽에서 세원을 마련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중요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좀 최대한 반발 없이 좀 하려고 먼저 당근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면 세금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정부에서 주식해라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해라 이러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는 좋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건 별개고 이제 그런 행정부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근데 부동산을 하지 마라? 세금이 그렇게 나오는데 대신에 주식을 해라? 거긴 주식은 백날 개인들이 막 그 거래하고 그 수익을 내봤자 세금이 없는데 거래세 말고는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약간 이상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금투세 부과를 내년에 이제 좀 하려는 사전 작업이 아닌가.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보통 이제 세제 개편안이 8월에 나오니까. 맞아요. 7월 말에 나오니까. 네네. 맞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5차 파동은 좀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추론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돌려본 거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금투세가 안 나올 수 있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파동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단정짓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선거 결과,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금투세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때 예상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딱 앉아가지고 무조건 5천 간다 뭐 이런 건 너무 좀 허황된 거고요. 그래도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서 어떤 집값 과열에 대한 것도 좀 시키고 뭐 주식으로 이렇게 싹 몰아가지고 가둬놓은 다음에 그렇죠. 때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이 작년까지 굉장히 금투세를 하고 싶어 했어요. 엄청 강력했죠. 진성준. 네, 그분께서 너무 하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으니 철회했거든요. 대선을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근데 사실 계엄령 나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조기 대선이 되니까 야 일단은 금투세 하지 말자. 선거부터 일단 이기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운명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좀 많이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5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숫자 아니면 허황된 숫자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나름 그게 5천이라는 게 금투세를 그 저항 없이 부과하기 위한 목표치가 아닌가. 그러네. 2,500에 2배 정도. 그렇죠. 2,500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5천 정도 가면 물론 진짜로 5천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근데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5천 정도 가면 이제 세금 한다 했을 때 아무도 뭐라 못하죠. 엄청 세졌으니까. 와 머리 좋다 얘네들.
근데 이제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순전히 억지 추론은 아닌데요? 순전히 저의 어떤 추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뭐 투자를 하면 좀 더 좋겠죠.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네. 모르고 나중에 딱 맞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의 뷰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쭉 올리고 8월에 세제 개편안 나올 때 금투세 논의를 좀 시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은 남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네. 1년은 갈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3,200이에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나올 때는 3,300, 3,400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느새 3,000 거기 익숙해져 있겠죠. 그 정도 되면. 네. 그러면 어느새 3,300, 3,400이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은 되게 익숙해. 집값도 올라가면은 처음에 막 이러지만 또 다 적응하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대충 얼마다 이게 또 금방 또 사람들이 적응하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3,300 이러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그게 유지가 한두 달 되면은 적응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적응을 시켰는데 네.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2,800, 2,600 뚫고 내려간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방선거는 뭐 움직이지 않는 변수잖아요. 일정이죠. 예, 6월 3일 그거는 뭐 절대로 대선은 움직일 수 있어도 지방선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대에 가장 주도주 네. 뭐 여러 가지 소개를 책에서 네네네. 해주셨습니다만 뭐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미 떠버린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있을 텐데 좀 가장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주도주가 뭘까요? 일단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하도 이제 10대 공약으로 써놓은 게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딱 임팩트 있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네.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뭐라고요? LS는 알파벳이고요. 네. LS 그룹 아시죠? 네. LS 마린 솔루션이요? 마린 솔루션. 네. 뭐죠 이게? 이게 이제 테란 유저들은 네. 익숙한 네. 마린인데 LS 그룹이 네. 굉장히 좀 강한 게 전선입니다. 전선. 아, 그래서 한국의 양대 전선 회사 그러면 LS전선, 대한전선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핵심 공약으로 생각하는 게 햇빛 연금이 있어요. 햇빛 연금이요? 네. 햇빛 연금은 호남 지방에 네. 태양광을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해상 풍력도 그 전남 앞바다에다가 많이 해놓고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비싼 가격에 수도권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폭염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호남은 뭐 별로 전력 수요는 없잖아요. 평야죠. 네, 그러니까는 전력이 남아 돈다고요. 그래서 호남에다가 태양광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은 막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차익이 남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호남 지역의 농민들에게 월 뭐 50만 원, 60만 원씩 주는 게 햇빛 연금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공약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호남 지방의 지지율, 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전기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해결책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정책인데 네. 호남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선이 필요해요. 물론 지금도 전선은 있죠. 그런데 HVDC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전선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그걸 다 전라남도에서부터 경기도 서울까지 깔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전기가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기존의 전기선 가지고는 안 되고요. HVDC가 핵심이에요. HVDC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완성이 돼야 이제 전기를 팔고 햇빛연금을 주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굉장히 좀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듣도 보도 못했다 진짜. 2030년까지 이제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반 열차가 있고 KTX 맞아요, 선로가 맞아요. 따로 있듯이 네네네. 새로 깔아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그러니까 호남 지방은 그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 기지를 맡게 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국토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은 이 HVDC에 대한 발주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정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26년, 7년, 2년간 엄청 발주가 들어오고 그럼 기업들은 발주 들어온 대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29년, 30년
매설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내에 2030년까지 임기 내에 딱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럴 때 그럼 LS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둘이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했을 때 LS전선이 항상 내세우는 게 있어요. 우리는 LS 마린 솔루션이 있다. 이걸 항상 내세워요. 왜요?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이런 걸 매설하고 이런 전문 기업이에요. 해상풍력 하면은 바다에서부터 케이블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는 그거를 이제 매설하려면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린이 있는 겁니다. 해양. 그래서 매설. 그거를 하는 게 LS 마린 솔루션인데 LS 전선은 우리한테 사업을 주면은 우리가 매설까지 한 큐에 다 책임져 줄 수 있다. 이걸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대한전선은 그게 안 돼요? 대한전선은 그 회사가 없죠. 대한전선은 그냥 전선만 만들어. 근데 LS 전선은 마린 솔루션하고 항상 같이 한 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입찰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고 또 얼마 전에 동해 강원도 동해시에 5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가 아시아 최대의 HVDC 생산 기지가 완공이 됐습니다. 생산 능력도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 마린 솔루션도 같이 손잡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S 마린 솔루션이 또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대한하고 마린 LS하고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냥 현재는 어느 정도 돼요? 그냥 투탑이어가지고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비등비등해요? 근데 이런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HVDC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이건 또 일반 시장 점유율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좀 상당히 좀 특수한 그런 용도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네, 대한전선은 상장이 돼 있고 그래서 LS 일렉트릭 막 이런 게 상장이 돼 있는데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고요. LS 마린 솔루션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LS 마린 솔루션을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건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게 있다. 그걸로 결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줄까? 예. 현재 어떻게 되나 한번 올라왔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뭐 무슨 종목이 좋아? 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미 올랐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지금 안 올라 있는 애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 애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거의 사상 최고에 근접해 있는데도 그런데도 못 올라오고 있다?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애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부동산도 집값이 엄청 상승기야.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어. 혼자 안 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다. 굉장히 살기 안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좋은 지역은 이미 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상승장이니까 비싼 건 다 좋은 거다. 좋으니까 비싸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파동 구간이죠. 올라타는 거다.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제가 또 뭐 예를 들어 다음에 나왔는데 그때는 하락장이야. 아주 안 좋아.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보면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이야 두려울 게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어도 좋으니까 많이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6월달 5월 말부터 이렇게 올랐을까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뭐야 뻔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런 게 있었어? 처음 듣죠.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야? 마린 솔루션 이름이 너무 이상한데? 테란인가? 막 이러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차이가 크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시총이 근데 굉장히 커요. 9,200입니다 시총이. 근데 요즘 이제 한 1조 정도 돼야 좀 외국인도 들어오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지금 보합이었다가 최근 2달 대선 끝나자마자 진짜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 이러니까 선수들 빠르다 진짜. 엄청 빠릅니다. 보시죠 뭐 일단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지난번엔 제가 화천기 정치 테마주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매달 나올지 참 신기합니다. 정말. 저도 이제 고민 많이 하고 나오거든요. 이게 올라야 다음번에 또 나오는데 이러면서. 진짜. 정말 이거 엄청 고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달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 4주에 한 번씩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부담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여기 나올 때 되면은 그때 제일 괜찮은 거를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압박은 안 되는데 이제 뭐냐면 촬영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그게 확 올라버려. 먼저. 그러면 또 바꿔야 되네. 그런 좀 짜증은 있죠. 그냥 이게 안 오르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촬영 날 말해가지고 오르면 간단한 건데 일을 2번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압박은 없는데 그런 귀찮은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SM이라든지. 그럼 너무 많이 갑자기 막 10 막 몇 %가 올라버려.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부담스럽지. 그러면 또 다른 거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리스크를 좀 여쭤보자면 대안이 따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따갈 수 있죠. 대안이 바보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걔네가 없다고, 솔루션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또 뉴스를 2일 전 뉴스인가 3일 전 뉴스를 봤을 때 대한전선이 발표한 게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HVDC 공장을 증설하겠다. 완공은 2027년이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확신했죠. 대안은 안 되겠구나. 왜요? 2027년이 완공이면 그때 이미 발주 다 끝나 있을 때예요. 2026, 2027에 발주가 나가고 생산이 되는 거고 2028, 2029는 매설하는 기간이라고요. 근데 대한전선 공장이 2027년에 완공이 돼. 너무 늦잖아요. 근데 LS전선은 미리 공장을 다 지어놨어. 그래서 지난주인가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LS전선은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려놨죠. 물론 그들이 뭐 계엄을 예상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견지명이 있었죠. LS전선은 미리 늘려놓자. 동해에 제5공장을 지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가 들어올 때 맞춰서 캐파를 늘려놨고 대한전선은 이제 와서 우리 5천억 원 들여서 새 공장 지을 거야. 근데 그 완공이 되면 물론 캐파는 늘어나겠지만 2027년이라서 아직은 LS전선이 훨씬 캐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프리미엄 콘텐츠 쿠폰 제가 넣어놨습니다. 10만원짜리 쿠폰 넣어놨으니까 요 링크, 프리미엄 콘텐츠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쿠폰 코드 넣으면은 한 달간 10,000원에 맞죠? 네, 10,000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딱 구독을 해보고 이거 좀 잘 맞네 하면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그러면 중간에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화천기계를 막 외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맞습니다.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작년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달 뒤 만에 나왔는데 미국 관세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절망할 건 아니지만 지난달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스탠스였다면은 지금은 그거보다 약하다. 지금은 8월 1일부터 그 관세 부과니까 또 트럼프가 이제 물러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된다 가정을 하고 남은 기간은 조금 조심을 하자. 그리고 8월 초에 다시 한번 포지션을 다시 잡아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길게 보자면 파동이 남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구간은 또 조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